재범 추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기준으로다가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출소하고 진짜 재범을 또 해야 점쟁이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재범을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지금까지 성범죄를 이렇게 저질러 오면 앞으로도 출소하여 이렇게 저지를 가능성이 안 그럴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다. 수없이 많은 실증주의 범죄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봤더니 50%의 강력범죄는 5%의 범죄자들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력이 무시할 것이 아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성범죄자한테 웨이트를 주던지 말던지 사실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위험 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형사 정책적인 이슈인지조차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다. 누구의 인생을 가름하는 매우 중대한 의사결정인데.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3년 1학기 지성학 운영교수를 맡고 있는 교육학과 서원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아침마다 보실 텐데요.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매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기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범죄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왜 이렇게 범죄 사건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범죄를 발생하게 되었는지 우리 그 심리가 참 궁금한데요. 오늘 비바람 치는 오늘 그들의 심리를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범죄 심리학자, 대한민국 1대 프로파일러 등등 이분을 수식한 단어가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이수정 교수님을 모시고 범죄자 사례 연구를 통해 획득된 인간 심리의 특성에 대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큰 박수로 이수정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깥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서 잠깐 제 인생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엎치락 뒤치락이 있었고 결국에는 교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내용의 타이틀은 범죄자 사례 연구를 통해서 획득된 인간 심리의 특성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나갔는데 결국은 이제 범죄 심리학의 형사 정책적 활용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될 거고요. 제가 심리학자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어떻게 범죄자 연구를 하게 됐는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거의 형사 정책적인 그런 정책과 연관된 그런 일들에서 많은 자문을 하다 보니까 범죄자의 뭐 어떤 특성이 형사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인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히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어찌하여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루두루 설명을 아마 하게 될 그런 강의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상세한 디테일까지를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그러나 슬라이드에는 이것저것 잔뜩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휘리릭 지나갈 때 저런 그 내용이 있구나 하는 정도의 그냥 어떻게 보면 한번 맛배기로다가 저런 용어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살펴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머티리얼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전공은 바이올런스 프레딕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언어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하나는 폭력성이라는 거고 프레딕션은 예견하는 거죠. 오늘 일기예보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오늘 딱 맞췄어요. 그래서 요즘 일기예보가 너무 잘 맞춰가지고 정말 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놀아야 되는데 노는 스케줄을 비 오는 날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스케줄을 잡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일기예보가 잘 맞기를 저도 기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보의 정확성은 경제적인 손실하고도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겠죠. 농약을 뿌리려고 헬리콥터를 빌려놨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은 사실 농약을 뿌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또 대여를 해야 되는 아주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천재지변과 연관된 다양한 프레딕션은 인간의 생명과도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딕션이라는 비즈니스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제일 프레딕션을 많이 상품화한 영역은 어느 영역인지 아세요? 주식. 돈 굉장히 민감하죠. 예견을 제대로 못하면 손실이 발생하고 또 금전적인 이득을 보고 싶어도 투자를 해서 결국 올라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주식이나 증권 이런 것들은 다 프레딕션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융계에서도 달러도 프레딕션이 필요하고 원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단기 이제 그 기대, 장기 기대 이런 것들을 해서 국가 경제를 이제 계획을 해야 되겠죠. 또 어떤 영역에서 필요한가요? 생각나는 거. 물가도 경제와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무슨 건축물에도 프레딕션을 한다 그래요. 건축물의 수명. 최근에 다리가 한쪽이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한 명 목숨을 잃었죠. 그런 식으로 토목이나 건축에 있어서도 예컨대 지금 그렇게 붕괴의 위험성 이런 걸 예견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온 아파트의 재건축 시장에서도 사실 그런 위험도를 예견해서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재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레딕션으로 가장 널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은 답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얘기하자면 점입니다. 점. 여러분들 사주팔자 보신 적 있어요? 그건 사실 과거를 맞춘다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너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는 걸 예견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별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종류의 어차피 인간의 앞날은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런 알 수 없는 부분을 샤머니즘에 의존해서라도 나의 미래를 좀 알아보겠다. 이런 비즈니스를 펼치는 자들이 이제 온 사방에 있는 그 점집, 이렇게 깃발이 흩날리기도 하고, 이상한 표시가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지나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미래를 예견하는 점쟁이가 예를 들자면 맞는다, 틀린다가 만약에 반반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랜덤 확률이라고 볼 수 있죠? 50%죠. 맞는 거 50, 틀린 거 50.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그쪽 확률을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결국은 기본 기저선은 50%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잘 맞추는 점쟁이가 있다고 치면 몇 퍼센트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점을 보러 갈 것 같으세요? 80. 대단하네요. 그러면 인생을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나의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좀 느슨하게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80%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보통 보면 점집에서 돈을 내고 장사가 잘 돼서 저 점쟁이 잘 맞춘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의 확률. 원래 통계학자들은 진짜 쓸데없는 통계를 많이 산출해요. 많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산출해서 그래서 점쟁이를 연구하는 통계학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장사가 잘 되는 점쟁이의 예측 정확률은 일반적으로는 55%랍니다. 55% 정도만 돼도 사람들은 아무래도 틀리는 확률보다는 맞추는 확률이 더 어쨌든 상대적으로 많을 거니까 그러면은 돈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가서라도 대박이 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0%와 55%는 사실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이제 확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체감을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맞추는 것 같은 데 가서 어차피 돈은 쓰기로 작정을 한 거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영역이나 결국엔 프레딕션을 비즈니스로 하는 영역에서는 결국 50%를 넘기느냐, 의미 있게 넘기느냐,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이런 게 이제 문제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DNA도 결국에는 확률이죠. 어떻게 보면 DNA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맞추지 못할 확률 같은 건 거의 0.0000001% 정도 되는 증거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인간과 연관된 그런 이제 어떤 학문 분야에서 산출된 그런 이제 내용으로 예견을 하는 비즈니스는 우리의 목표치, 뭐 예컨대 지금 형사사법기관에서 활용되는 어떤 예측 도구들의 정확률에 억셉터블한 비즈니스는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보다는 내가 잘 맞춘다. 이 정도면 우리는 쓸만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라면 결국은 지금까지의 형사사법적인 어떤 철학, 어떻게 보면 목표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네가 잘못한 만큼 그만큼 형벌을 잘못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이익보다는 조금 더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어떤 형벌을 주면 예컨대 우리나라의 형벌은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해를 산정하자면 범죄 수익보다는 손해가 더 커야 그래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득을 제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의 수위가 제일 논쟁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응보주의적 철학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밑에 댓글이 쫙 달리고 무슨 재판 결과 나오면 쫙 달리죠. 뭐 피해자는 사망했는데 가해자한테 30년 주는 게 이게 너무 형이 짧은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댓글로 뭐 악담까지 이제 뭐 판사 너희 딸이 땡땡땡 막 이러면서 악담도 붙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주의 뭐 댓글까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응보주의적으로 봤을 때 형벌이 적정하냐 하는 게 언제나 논쟁이 되어 왔고 그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형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결국 그런 양형이라고 얘기하죠. 형의 양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게 그게 대법원에 보면 양형위원회가 있어서 과거에는 사실은 형량이 굉장히 낮은 범죄들이 있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성범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징역형을 그렇게 오래 주느냐 뭐 이런 종류의 생각들 아니한 생각 때문에 사실은 성범죄는 형벌이 그렇게 높지 않은 범죄였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살인 못지않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두순의 피해 아동이 평생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정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기껏 뭐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에게도 넌 안 죽었잖아 하고서는 그게 뭐가 대수인데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숨을 건졌는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종류의 사고 때문에 그래서 형량을 높이 못 주던 그런 이제 과거가 있었으나 오늘날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 조두순의 피해 아동의 피해를 알게 되면서 형량에 대한 논쟁이 제일 심각하게 진행이 많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은 뭐 아이들을 만약에 성적 학대를 했다 그러면은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이 사실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사 사법 시스템의 가장 중대한 목적은 응보주의, 형벌을 잘 줘야 된다. 결국은 개인이 가서 확 복수를 하면 될 거를 국가가 결국은 복수에 대한 권한을 뺏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면 내가 복수하는 대신에 국가가 결국 대신 나 대신에 복수를 해줘야 되니까 충분한 복수를 사실 해주기를 피해자들은 다 바라는데 그러면 제대로 복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데서 비판이 많이 있었으나 법을 바꾸고 또 양형 기준을 바꾸고 해서 오늘날은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옛날같이 조두순 같은 짓을 했다가는 오늘날은 평생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양형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죠.
어때요? 조두순은 언제 출소했나요? 2020년에 출소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하고 살았죠. 그럼 전세 계약 만료가 언제예요? 작년이었죠. 2022년. 작년에 이사를 갔었어야 돼요. 다른 데에 이제 살 곳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사 가야 되죠.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는데 조두순이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죠. 온 동네의 부동산 그 가게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하튼지간에 그 조두순의 사진과 조두순의 부인 사진이 다 뿌려져 있대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구하면 절대 집을 내주지 마시오. 소개를 절대 해주지 마시오. 이러고서는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의 부동산은 전부 조두순의 정보를 다 공유를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너 나가라. 너 때문에 우리 집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다. 학교를 등교하거나 학교를 하교할 때 내가 정말 불안해서 내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발생한다라는 민원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조두순의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조두순은 옛날에 저지른 범죄로 다 형사 책임을 다 졌잖아요. 2020년에 만기 출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시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질 만큼 형사 책임을 다 그 당시에는 2008년도 입장에서는 뭐 12년 형이 짧은 형도 아니고 형사 책임 질 만큼 다 졌으니까. 근데 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조두순이 또 재범할지도 모른다. 라는 불안감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두순은 그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2008년도에 피해 아동 말고도 그전에 성범죄 전력이 있어서 얘를 그냥 내버려두고 전자발찌도 채우지 않는 시점이 언젠가는 올 거니까 그러면 신상공개도 끝나고 전자발찌도 탈착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재범하면 어떡하느냐. 우리 동네는 들어오지 마라 너는. 그런 민원이 정말 하늘을 찌른단 말이에요. 조두순만 그런 일이 있느냐? 아니죠. 경기도에 또 우리가 지금 다 경기도에 있잖아요. 경기도에 남쪽에 가면 여기는 그래도 동쪽이지만 서남부권에 또 비슷한 사람이 또 출소를 해서 그 사람도 우연히도 이제 그 2008년도에 이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사람은 형이 교도소 안에서 뭐 주변 사람들 수용자를 폭행하고 교도관을 폭행하고 이래갖고 형이 좀 늘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형보다 조금 더 살아가지고 2022년에 출소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상이 이제는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누군지 다 뉴스로 다 보도가 되죠. 그 사람 사진도 찾아보면 아마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열람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이제 그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섹스 오펜더와 연관된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은 다 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름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 박병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성인 여성을 10명 이상을 연쇄 성폭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뭐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수용 생활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만기 출소를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느냐? 화성시로 가서 출소해서 또 생활하고 있죠. 원룸에서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 땡땡 뭐 옛날에 여대였고 지금은 대학교가 됐는데 남녀공학이 됐는데 여하튼 그 앞에 여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물론 신상도 공개되고 전자발찌도 차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체 왜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이들 키우기가 이렇게 위험하고 또 여대생들을 상대로 원룸에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경계심을 느끼고 뭐 세입자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손실은 다 주민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만 좀 나가서 이사 갔으면은 내가 좀 훨씬 더 내가 사는데 편할 텐데 하고서는 또 거기서도 또 시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드는 생각은 당장은 만기 출소자인데 그런데 왜 시위를 하는가? 결국 그 사람도 과거에 10명이나 여자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을 하다 보니 결국 여대 앞에서 여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원룸 지역에서 또 성폭행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작년에 다시 구속돼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김근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그 정도 시점에 그 사람의 피해자는 그 조두순의 피해 아동 같은 피해자가 10명이에요.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애들. 그런데 결국에는 10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있었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친고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본인이 몸소 고소하지 않으면 이게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안 하면 고소가 힘든 이런 이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아이들이 저를 성폭행한 아저씨가 저 사람이에요 이러고서는 가서 신고를 한다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제 사건이었던 사건들이 꽤 있었는데 그때는 애기였으니까 아이들이었으니까 그중에 일부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는 어른이 돼서 뒤늦게 이제 호소를 하면서 김근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건 중에 옛날에 수거했던 그 증거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물을 막 뒤져보니까 김근식의 DNA와 일치하는 그런 피해자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은 지금 그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고 다행히 구속이 다시 되어서 바깥에는 출소해서 바깥 세상을 밟아보지는 못한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것도 역시 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을 또 성폭행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이제 일종의 미래에 대한,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도 또 비슷한 동종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아예 출소도 하지 못했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 시민들, 막 시위를 하는 이 시민들은 무식해서 그러냐. 형사 책임을 다 소각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그러냐.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일상을 삶에 있어서 내가 건사해야 되는 뭐 내 자신의 신변 안전도 있겠지만 내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전하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새로운 니즈가 결국에는 형사사법적인 모델 자체를 더 이상은 응보주의에 머무르지 말고 결국은 크라임 프리벤션, 범죄를 미리미리 좀 막아라. 그런 요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런 이제 미래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사전에 미리 이제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감독의 시스템들을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조두순 사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을 막을 이제 그 강구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도입됐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전자감독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1년에 한 3,000명 정도 존재해요. 1년에 보통 새로이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한 300명에서 조금 더 몇백 명 수준이고 그 사람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3년을 전자감독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전자감독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전자감독을 받다가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하여 전자감독을 떼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3,000에서 한 4,000명 정도가 전자발찌 대상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런 보안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보안 처분은 그럼 형벌이 아니냐 하는 게 과거에 2008년도에 도입될 당시 사실은 전자감독은 3년 이상 제수한 그런 제도예요. 그전에도 아이들이 강간 살해당했고 그때마다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누군가가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다 이중처벌이라는 논쟁에 휩싸여가지고 도입이 되지 않다가 드디어는 조두순 사건이 터졌고 조두순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조두순의 피해 아동, 소위 성범죄 피해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피해자 자신도 저 성범죄 피해자예요 라고 신고를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낙인을 찍히고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니까 신고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피해자 책임료를 한 방에 날려버린 사건이 그게 바로 조두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두순의 피해 아동은 무엇을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어서 아이를 아침에 돌볼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 전부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집이었고, 그래서 결국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데려다 줄 데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뭐 보육시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지만, 옛날에 그 시절 2000한 7년도 8년도 뭐 그쪽 앞쪽 시절에는 사실은 아이를 돌볼 곳이, 맡길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더군다나 맡기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지원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느냐, 학교에다 일찍 데려다 놓고 출근을 하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일찍 학교를 7시 초반대에 가야 되는 조두순의 피해 아동은 학교 운동장에서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러던 와중에 밤새 음란물을 보고 만취한 조두순의 눈에 우연히도 잘못 띄었다라는 그 실수 때문에 정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그 피해 아동도 너무나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를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현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전 조두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용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피해 아동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신의 딸이 입은 피해를 모두 언론에 보도하도록 허가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인공항문 수술을 했다. 어떤 날은 배변 주머니를 찾다. 어떤 날은 그것을 그렇게 한 채로 등교를 하게 됐다. 그런 이제 뉴스들이 거의 6개월을 쉬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성폭력 피해자는 정말 보호받지를 못하는구나. 피해를 당하고도 수없이 많은 횟수를 수사기관에 가서 하혈을 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재판부에 가서 또 저 사람 맞아요, 저 사람 꼭 처벌해 주세요. 왜냐하면 친고죄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의지가 있어야, 피해자의 처벌의 의지가 사실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에요. 친고죄라는 건 고소를 취하는 순간에 아무런 뭐 사건도 없이 공백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고소를 취하도록 만들려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결국 그래서 친고죄 때문에 희생이 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신당역 사건이죠. 여러분들 또래의 영무원이 결국에는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다가, 스토킹 처벌법은 아직도 친고죄가 있어서 아마 조만간 친고죄 폐지될 거라고 법무부에서 발표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현행 법상은 친고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가 신고를 취하하면은, 그러면 스토킹 사건은 징발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해서 취하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여자 화장실에서 영무원을 쫓아가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그게 신당역 사건이잖아요. 왜 예전부터 왜 강도 피해를 당하면은, 왜 절도 피해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만 해도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왜 강간 피해를 당하거나 왜 스토킹 피해를 당하면 신고를 해도 수사를 안 해줄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었던 거지. 그런데 경찰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열심히 수사해놨는데 피해자가 고소 취하해 주세요 하면은 사실 물거품이 되고 인사고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수사를 경찰이 계속 의지만 가지고 본인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수사할 수는 사실 없는 거니까, 피해자의 처벌의 의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게 사건의 구성 요건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준이라면, 사실 수사의 의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고집을 하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여전히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도 역시 반의사 불벌죄가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이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뭐 또는 애인한테 두드려 맞고, 가정폭력은 이제 애인까지 구조를 해주는 법률은 사실은 아니죠. 이게 혼인신고가 된 가정을 형성해야, 왜냐하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법률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은 가정을 형성하지 못한 연인관계의 폭력까지를 포섭할 수가 없는 법률로 구성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아직 없으니까. 뭐 여하튼 저는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폭력이 있는 동안은.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반의사 불벌죄가 있어가지고 폭력이 좀 있더라도 가정을 보호할 수만 있으면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라도 시켜가지고 피해자가 참으면은 고소 취하를 하면은 남편을 용서해 주면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만든 게 가정폭력처벌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우선순위 때문에 문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폭력의 가해자로부터 폭력의 피해자를 무조건 구조하고 결국은 뭐 처벌하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는 게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처벌법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이제 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피차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뭐 최근에 강남역에서 청부 살인 사건이라는 게 발생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납치한 비면식 관계에 있는 납치범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던 피해자를 알고 있던 그 지인들이 사실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 사건을 이제 본질을 들여다보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보다는 대부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과거에도 폭력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 또는 뭔가 서로 간에 뭔가 불화가 생겨서 앙심을 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궁극적인 피해자와 궁극적인 가해자는 사실 다 서로 간에 피차 관계가 있는 상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가정 속에서 일어나거나 연인 사이에 일어나거나 또는 뭐 부모 자식 간의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다가 결국은 아이가 사망을 심지어 하기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은 정말 끔찍한 게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지 않아요. 한 대 맞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랜 기간 동안 폭력의 역사가 있고 그 끝에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아동학대 치사 사건들이기 때문에 정말 뭐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이런 면식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심지어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비밀리에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고 지금 다 나아진 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내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그런 폭력인데 사실 웬만한 실무자가 보면은 이 집구석에서는 아마 한 달 내로 또 폭력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피해자가 사실은 고소하지 않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사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개입하기가 생각보다 무지하게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바이올런스 프레딕션이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피차 알고 있는 남녀 관계에서. 또는 맨날 성범죄를 저지르던 자가 출소하면 또 초등학교 여자애들을 또 왜냐하면 그 전에 5년 전에도 입소하기 5년 전에도 초등학교 여자애를 또 성폭행을 해서 5년을 살고 나와서 결국 16일 만에 10명의 초등학생을 또 성폭행을 하는 자가 이번에 출소해서 또 초등학생을 보면 또 소아성애적 경향성을 갖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으니 바이올런스가 프레딕션이 어느 정도는 되죠. 물론 100%를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예견하는 정확률이 만일 점쟁이보다 좀 더 잘 맞추면 그러면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크라임 프리벤션에 현저히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지금 형사정책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응보주의에서 지금 범죄 예방으로 지역사회 안전으로 결국 피해자의 피해 회복으로 결국에는 사법 철학 전체가 사실 이동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예컨대 조두수는 자기가 살던 본거지로 돌아가고 뭐 그 동네 사람이었죠. 피해 아동도. 이제는 20대 여성이 된 피해자가 그 동네를 피해서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면 그거보다 더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어디 있어요. 나쁜 놈은
자기 집구석이라고 찾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거기서 정말 많은 사회적인 지지망 속에서 겨우 생존한 그 피해 여성은 다른 동네로 가해자를 피해서 가야 되면 그게 누구를 위한 사법제도냐라는 비난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를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자고 만든 것이 보안 처분부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김근식의 출소 이후에 김근식 같은 정말 재범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자들을 그러면 지금은 출소 이후에 벼랑 끝에서 확 밀어서 사회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저지를 재범의 피해는 재수 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재수 있는 사람은 피해가게 그냥 랜덤하게 블라인드하게 그냥 확 던져버리는 그 제도가 가장 인권 보호적이냐, 자유만 주면 인권 보호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인권이라는 게 그렇게 절대 가치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의 인권보다 누구의 인권이 더 위에 있고 누구의 인권은 더 아래에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이 정말 초등학교 애들을 열댓 명을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의 인권보다는 훨씬 더 높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건강한 성인의 인권보다는 아동이나 약자들의 인권이 훨씬 더 높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 인권이 중심이 되는 그야말로 형사사법제도로는 지금 이렇게 예견된 사람들의 위험을 막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결국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아마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사법제도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는 누구였어요? 피해자는 그냥 DNA 증거보다도 훨씬 못한 이 가해자들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지나가는 사람들 1, 지나가는 사람들 2, 지나가는 사람들 3, 김근식의 피해자는 지나가는 사람들 10까지는 처벌했고 옛날에 10일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구속을 다시 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냥 흘러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냥 증언을 하면 증거처럼 취급을 해서 우리가 유죄를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하지 피해를 입증하는 건 안 중요하죠. 그 피해가 누구의 피해든 상관이 없었죠. 사법제도에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제1 클라이언트는 범죄자예요. 범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그리고는 범죄자가 방어 그 권리를 갖고 그리고는 범죄자가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도 갖고 범죄자를 인간 대접을 하면서 수용 생활을 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는 출소한 다음에 조두순처럼 지역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지원도 받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보호관찰관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도움을 주는 원호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그래서 모든 형사사법제도의 서비스가 다 범죄자를 위해 가지고는 다 서비스가 있는데 문제는 조두순은 피해자가 있었죠. 김근식도 피해자가 10명씩이나 있죠. 그러면 김근식의 피해자 10명은 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조두순의 피해 아동 못지않은 피해를 입었고 진짜 폭행을 심하게 당했고 그리고는 아마 그중에 지금 생존해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관심도 없죠.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져가면서 김근식은 현재 구속돼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피해 여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피해 진술만 받으면 그 여성이 지금 어디 가서 살든지 우린 무관심하죠. 그것이 정의냐. 그게 아니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은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제 성별이 피해자들의 그 비율로 따지면 여성 피해자가 훨씬 많고 그래서 더 피해자에게 공감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건 성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성범죄 피해 아동 중에는 남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편입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는 남자 청소년들 중에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는 또 어른들 중에서도 지금 뭐 남자 피해자들이 없지 아니하니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중심에다 두는 사법제도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가 답이겠죠.
그런데 이제 좀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은 참 유감이에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프레딕션이 되느냐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증적인 연구가 있다. 자, 그러면 잠깐 준비해 온 슬라이드를 보자면 사법제도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법이 규범하기죠. 국회에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해가지고 뭐 서로 간에 의견 수렴이 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입법이 확 돼요. 그죠? 심리학은 사법제도와 아무 관계가 없이 발전해 왔어요. 심리학은 실증주의 학문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비던스 베이스드 된 학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찾아가서 보고. 저도 처음에 99년도부터 이 바닥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법무부에 무슨 과제를 수행하는 이제 과제 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보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에비던스 베이스된 절차를 만들어라, 나한테. 그래서 위험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위험한 사람을 찾아내래요. 목적은 교도소에서 너무 많은 죽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무슨 교도소에서 사람이 하나 죽으면은 막 신문에 나지만 옛날에 90년대 심지어는 80년대에는 더더욱 교도소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발하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시절도 있었고, 문민정부 이후에 인권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험 관리가 되지 않던 시설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2000년에 저에게 주어졌던 과제가 결국에는 위험한 사람들을 솎아내가지고 교도소 안에서의 죽음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이게 저에게 주어졌던 위험을 정의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였어요. 위험을 예견해서 결국 프레딕션이죠. 입소한 사람들 중에 누가 누구에게 가장 위험을 유발하고 교도관을 죽일 수도 있고 수용자를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죄수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계호라고 해요. 계호의 수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계호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저에게 주어졌던 과제였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는 참 범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교도소에 가본 적도 없었고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었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추행 피해 같은 건 옛날에는 늘상 일어나던 일이에요. 버스 안에서 막 밀리는 와중에 몸도 누군가가 만지고 그래도 사실 그때는 성범죄로 아무도 신고 안 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냥 꾸역꾸역 참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런 피해는 수도 없이 많이 입었지만 강간 피해조차 구체적으로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도대체 뭔지, 위험이 뭔지, 사람이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게 뭔지 예견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는 않으셔가지고 가정폭력 어떤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험을 정해야 되는데 위험이 대체 뭐냐. 그래서 결국 그 시절에 이제 형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밖에 그때는 없었어요. 형사 정책이라는 걸 정책의 목적으로다가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형법을 하다가 외국의 제도 같은 것들을 번역해 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도 속에 편입시키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자들이 저에게 형법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위험을 아마 알 거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위험을 어떻게 정의해야지?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그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수감자들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리평가 도구에는 그런 거 없어요. 위험을 평가하는 성격평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성격검사라도 안 되고 지능검사로도 안 될 것이고 범죄자가 지능이 너무 낮아도 범죄를 못 저지를 게 뻔한데 지능검사하고 앉아가지고는 절대 위험한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형법하는 전공하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위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양형을 봐라, 형량을 봐라 이런 답을 들었죠.
나중에 양형위원회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된 적도 있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양형 기준, 형량을 들여다보면 위험한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위험한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형량도 더 길겠구나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그때부터 이제 형법이나 형소법 안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결론이 뭐냐, 살인범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재소자 수천 명의 데이터를 다 자기네들끼리 모아가지고 데이터셋은 던져줬어요. 그중에 단 한 명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전국에 있는 교도소 수감자들의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데이터 한 줄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통계를 돌리기만 하면 통계학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트래시 인, 트래시 아웃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계로는 뭐든 돌릴 수 있어요.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문제는 인풋 데이터가 정확하냐가 문제인데 근데 뭐 그거는 내가 개입할 수가 없는 데이터셋이 넘어왔으니까 교도소에서 뭐 이미 뭔가를 뿌려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그 평가하는 내용까지 해가지고서는 데이터셋을 던져주고 너가 통계를 잘 돌리니까 그걸 모델링을 해가지고 유형을 분류해라. 위험한 사람의 유형을 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했죠. 그 안에는 죄명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들만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건 사실 방법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명색이 심리학자가 문제인 거예요. 심리학자가. 환자를 안 보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죠. 심리학도 역시 임상 경험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물론 임상 심리학자가 따로 정신병리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범죄 심리학자를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범죄자를 단 한 명도 만나지도 못한 채 내가 만나본 특이한 대상자라고는 조현병 환자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대체 누가 위험한지 내가 무슨 재주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속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는 자들이 다 형법 선생님들이 다 살인범이라고 하니까 살인범 데이터를 막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초범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살인범들 안에. 더군다나 여자 살인범들이 제 데이터 안에 꽤 많은 몇백 명의 여자 살인범들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도 이제 여자니까 이 여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나는 앞으로 살면서 내내 살인을 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도 살인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은데 이 여자들은 어쩌다가 어느 날 살인범으로 둔갑하는가 하고서는 그 여자들이 대체 누구를 죽였나 하고 피해자의 특징을 보니까 피해자가 다 남편들인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진짜 이 여자들은 과연 또 혼인을 해서 장기형을 살다가 또 혼인을 해서 또 그 남편을 죽일 확률이 인생의 나머지 부분에서 몇 %나 될까? 나중에 청주 여자교도소를 가서 그 살인범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배우자를 살해한 그 여성들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가정폭력을 피해자를 구제해주지 않으니 그 정말 썩고 썩은 그 가정폭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뿐이 없는 거지.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해야 이게 끝나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그 가정폭력 가해자를 살해하는 수밖에는 탈출할 방법이 없는 여성들이 제 데이터 안에도 수천 명 중에 몇백 명이 존재했었다. 그래서 이거 살인은 아닌가 보다. 전과가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상습적으로 위험할 거라고 예견할 수 있는 근거가 대체 뭐냐. 프레딕션을 해야 되는데 프레딕션은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선조들이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인간은 어떻다 그랬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인간이 잘 한번 형성되면 바뀌지 않아요. 제가 결혼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데 결혼 초에도 음치였고 지금도 음치고 앞으로도 내내 음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지금 상습을 찾아야 되겠구나. 습벽을 찾아내는 게 답이구나. 위험한 폭력적인 행위를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해서 교도소에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그리고 나서는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때가 2000년, 2001년 이런 시절이더라도 성범죄자는 친고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범죄자 한 명을 찾아냈는데 그분의 전과가 13범인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물론 10범 이상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절도나 무슨 뭐 재산범죄는 10범 이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의 서적에 영어로 된 모든 서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섹스 오펜더다. 왜냐? 언젠가 죽인다. 피해자는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을 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그러면은 계속 성폭행을 하던 와중이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화생 연쇄살인 이춘재라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들어봤죠. 그죠? 화성 연쇄살인은 미제 사건이 더 이상 아니에요. 완전 범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그 범인이 교도소 안에 있었죠. DNA로 추적했더니 부산교도소 안에 있는 자가 화성 연쇄살인의 주인공이다. 그 사람 연쇄살인만 했을까요? No, 아니에요. 그 사람 연쇄 성폭행범이에요. 90년대 내내 연쇄 성폭행을 했던 80년대 후반부터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연쇄 성폭행을 하다가 사람을 하나 죽이죠.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던 첫 번째 연쇄살인의 피해자는 할머니였어요. 성폭력 피해 여성이 젊을까요? 다? 섹시할까요? 뭐 방탕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아이도 성폭행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노인도 성폭행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약자들이 저항을 심하게 하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모든 영문 서적은 가장 위험한 인명피해를 낼 수도 있는 사람은 연쇄 성폭행범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약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동 성폭력 사범이다. 아이들이 비명이라도 지르면 입이라도 막아야 되니까 결국 그러다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 그렇게 돼 있길래 그 당시에는 교도소 안에 수감돼 있는 당연히 친고죄가 있으니까 성범죄자가 있었겠어요? 제 데이터 안에? 없었죠. 근데 왠지 내가 여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여자다 보니까 제가 성별이 여성이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들, 전과 13범의 성범죄 피해자가 인생을 잘 못 살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강간을 나의 의사에 반하게 나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정말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을 내 삶을 잘 통제해 왔다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골목길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오원춘처럼 질질 끌려 들어가서 죽기 직전이었으면 그러면은 그 여성이 만일 오원춘의 피해자가 죽지 않고 수백 토막이 나서 아침에 발견되지 않는 다행히도 구조되어 지금 살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여성이 과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골목길은 다시는 못 들어갈 거예요. 수원 역전 앞에서 골목길을 야심한 밤에 야근하고 집에 지름길로 가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이 그게 오원춘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라면 도저히 그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진짜 데인저러스한 그런 행위가 바로 성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문건들을 찾으면서 또 그 전과 13범의 전과를 보면서 바로 이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건 그분이 그 당시가 2000년이었는데 2001년, 2000년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40이 딱 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건 학교뿐이 없었어요. 내 기억에. 박사과정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돼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교의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은 나에 비하여 이자는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 사람이 한 40 전후였어요. 진짜 나도 나이가 비슷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 교도소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었구나. 강간미수,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제추행 13번을 하고 그 당시에 징역 2년이었는데 그런데 강간범이었어요. 강간을 13번이나 저지르고 성범죄를 뭐 강제추행도 있으니까 성범죄를 13번을 저지르고 전과가 13번이니까
사실은 합의도 안 되고 기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때는 다 합의하고 증발하던 시절이었는데도 이 사람은 폭력적인 수위가 높으면 이게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간 13범으로다가 징역 2년을 받았더라고요. 2년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서 출소하기 직전에 이제 내 데이터 안에 묻어들어온 아주 행운아였죠. 그 사람을 못 만났으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훨씬 아름답게 아름다운 걸 보면서 기껏 정신과 환자들 정도를 보면서 내 인생은 아름답게 아마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을 그 데이터상에서 보고 그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사람을 만나면 왠지 그 간절한 위험이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위험이라는 걸 알아야 뭘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위험한 사람들의 특징, 왜 정말 밥만 먹고 맨날 성범죄 생각만 하는지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야심한 밤중이 되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자를 덮칠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틀림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일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지, 앞으로도 할 건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때 정말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위에서 찌르고 난리를 쳤는데도 그 사람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두고 보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를 범죄 심리학자가 되게 만든 매우 중대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예. 두고 보자. 나는 정말 나중에 오펜더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위치로 난 갈 거다. 나를 이렇게까지 연구를 못하게 만드는 그들이 프로젝트를 법무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에게 연구의 대상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을 나는 꼭 극복하겠다. 그때 막연히 그냥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지금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형사정책연구원도 연구할 수 있고 우리처럼 이제 뭐 연구자들도 오펜더를 만나서 직접 면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미국은 너무나 많은 보고서가 나와요. 매년 법무부에서 미국에 이제 각 주에 연방에도 사법부가 있고 각 주에도 법무부가 있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보고서가 나와요. 재범 추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기준으로다가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출소하고 진짜 재범을 또 해야 점쟁이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재범을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5% 맞춰가지고는 사실 안 되죠. 누구의 인생을 가름하는 매우 중대한 의사결정인데.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가장 잘 맞는 것은 70%. 적어도 65% 이상은 맞춰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목표치는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 추적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실은 연구자들이 그 범죄자들이 출소한 이후에 재범 추적을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재범 추적 연구는 어렵다.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재범 추적 연구를 허가해요. 연구 목적으로 형사 정책적인 그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해야 이제 법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를 허가하는 연구들 중에 자그마치 30년을 추적한 연구도 있고요. 재범 하나하나 어느 시점에 만약에 2023년이다. 그러면은 30년 후면 언제예요? 2055년에 나의 연구에 흘러들어왔던 사람이 2055년에 나는 죽었어도 그 데이터는 그대로 가는 거지. 그 사람의 아이디로 나의 후배 연구자들이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결국은 에비던스 베이스드 된 전자발찌가 진짜 제대로 된 대상자에게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제대로 채워져서 관리되는 건지 아니면은 쓸데없는 사람한테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인권 침해만 잔뜩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전자발찌를 차지 않은 자들이 더 성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그런 정말 오류를 유발하는 건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 기반 정책을 하려면 연구가 필수적이나 범죄자들과의 면담과 범죄자들의 내면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낼 수 있어야지 지금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한국은 갈 길이 멀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심리학은 실증 학문이다. 엠피리컬리 밸리데이트 되지 않은 이제 내용들은 사실은 아무리 입법이 돼도 그건 별로다. 그건 과학적 사실이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는 뭐 우리는 인간이 결국은 과거력, 사람들은 물론 유전적인 소양도 타고나요. 예. 뭐 키가 큰 사람의 자녀들은 키가 클 개연성이 키가 작은 사람들의 자녀보다 훨씬 크죠. 그죠? 뭐 일란성 쌍생아가 서로 모든 특징이 일치할 비율이 이란성 쌍생아보다는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소양이 없지 아니하나 그러나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방임하고 학대하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의 경험들도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사실은 인간의 합리주의적 자유의지를 신봉하지 않아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는 우리가 믿는 건 예컨대 그런 유전적 생물학적인 소양과 함께 어릴 때의 환경, 그렇기 때문에 과거력, 이 인간이 지금까지 성범죄를 이렇게 저질러 오면 앞으로도 출소하여 이렇게 저지를 가능성이 안 그럴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바이올런스 프레딕션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예 아무것도 없이 판사나 검사의 재량권에 100% 맡기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수없이 많은 실증주의 범죄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봤더니 50%의 강력범죄는 5%의 범죄자들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살인을 평생 살면서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기는 어렵죠. 그러나 성범죄는 계속 저지를 수 있고 강도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력이 무시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굉장히 많은 실증주의자들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과제도 내 마음대로 형법학자들은 전부 살인범한테 제일 큰 웨이트를 줘라, 가중치를 제일 높여라. 근데 몰래 나 혼자 성범죄자들한테 웨이트를 높이 주는 모델을 만들어서 2001년도에 납품을 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 위험한 사람들을 속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했던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제가 2022년, 20년 후에 개정을 한번 했어요.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참 그건 다행이다. 옛날에 20년 전에 쌓아놓은 똥을 20년 후에 내가 치울 수 있어서 내 손으로 직접. 그래서 참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간에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성범죄자한테 웨이트를 주던지 말던지 사실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위험 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형사 정책적인 이슈인지조차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다. 왜냐? 당시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개념이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는 한 동네에서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라는 국민의 범죄를 어떻게 보면 인내하는 톨러런스 레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참아내는 수준이 옛날에는 굉장히 둔감했었다는 거지.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뭐 아무 데서나 강제추행하고 막 이러다 보니 견뎌내야 되는 뭐 이런 뭐 사건 정도로밖에는 취급하지 않던 시절이 있다 보니 신고도 잘 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은 거의 너무나 민감도가 증진이 돼서 톨러런스 레벨이 진짜 그럴 때는 역치가 낮아요. 못 참아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막 시위하고, 그리고는 화성에서도 막 시위하고, 김근식은 아예 나오지 말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 미제 사건까지 뒤져내서 DNA를 찾는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결국은 한 나라의 형사 정책의 목표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응보주의만으로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 그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범죄 심리학자로서 이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너무나 운이 좋게도 2003년, 4년, 5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섹스 오펜더 연구를 한 적도 있고, 금년 여름에는 이제 갱생보호시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김근식이 출소해서 가려고 했던 의정부 시설과 같은 시설이 지역사회에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만 모를 뿐 아마 틀림없이 이 동네에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출소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그런 시설을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그래서 가족이 다 버린, 혼자밖에는 도저히 출소하면 올 데 갈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 만약에 이 시설에 오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그 답답한 사정이지, 그런 사정의 사람들에게 원호 형태로 이제 먹을 것, 뭐 잘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거기서 운 좋으면 직업 훈련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직업을 이제 가질 수도 있어요. 훈련을 받고. 그런 시설을 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뭐 또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금년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증주의 연구자로서 제 2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제가 해온 일들이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거나, 그래서 뭐 전자감독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납품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앞으로도 아마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은 과거에 비하여 훨씬 국민들의 이제 어떤 범죄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아마 본인들의 안전에 대한 니즈, 나의 가족의 니즈, 안전에 대한 나 자신의 니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보여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오늘날은 훨씬 안전해졌다. 대한민국은 빨리 변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전국에 다 CCTV가 붙어 있고 경찰들도 진짜 순찰을 많이 돌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금 훨씬 안전하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처럼 살인 발생률이 낮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평생을 살다가 인명피해를 당할 개연성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험에다 노출시키지만 않으면. 오늘날 제가 걱정하는 위험은 다 온라인에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상한 웹에 접근해서 이상한 앱을 깔고서는 이상한 사람들과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된다거나, 또는 뭐 아르바이트 하라 이래가지고서는 뭐를 어디서부터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달만 해주면 된다 이래놓고서는 결국 마약 조직의 전달책이 된다거나, 그런 불특정 위험은 틀림없이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그런 위험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부당이득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나만 이득을 보는, 뭐 아르바이트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다, 물건만 제대로 전달하면, 이런 아르바이트가 그게 불법성이 없겠어요? 그런 일들은 스스로 알아서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린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직은 사리 분별력이 없는 그 친구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절대 모르는 사람에 의한 필요 이상의 대가를 받는 아르바이트에는 응하지 말라, 이런 조언은 좀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는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범죄 예방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근절시키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은 범죄 예방에 다 같이 일말의 책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안전하게 돌아가려고 하면 내가 좀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는 어떤 위험한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루 종일 쓰는 이 휴대폰이 나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지금부터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 없이 아무나 손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네, 이향애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2학번 이향애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교수님께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시고 해결하시면서 인간과 제도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지와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람마다 이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할 때 대응하는 스타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려면 현재 시스템에 있어서의 공백,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일단 마구 하고, 그리고는 그거를 해결을 하는데 어떤 리소스가 조력자들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다가 결국에는 그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무력감을 느낄 때는 있으나 그 무력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굴러온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만약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무력감을 함께 느끼고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원래 심리학자의 그 어떤 업무로 틀림없이 아마 돌아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나의 현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 성격일 수도 있고 내 사고방식에 어떻게 보면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굴러왔고, 그리고는 앞으로도 아마 문제를 외면을 못할 것 같아요. 예. 나의 선택, 지금까지의 나의 선택을 보면 물론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면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 후회할 시간이 없어. 너무 많은 문제가 계속 발생해, 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네, 강원중 학생. 예. 네, 경영학과 강원중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매번 새롭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마주하며 다양한 지식과 교훈을 얻으실 것 같은데 네. 그중 저희 대학생들이 자주 겪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교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의 그 주의를 끄는 사건은 마약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대치동에서 애들한테 막 물에 탄 마약을 나누어 주면서 ADHD 먹으면 공부 잘 된다 이러고서는 나눠줬는데, 문제는 애들이 그걸 거절을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드는 장면들이 막 나왔잖아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먹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던 세상이다. 모르는 불특정인들에 의해서 정말 인명의 피해를,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이 마구 배포되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정말 목도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과는,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 범죄 위주로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N번방이 터졌을 때 사실은 한참 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온라인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자신의 음란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자랑하듯이 하는 것이 이상하다, 트위터 속에서. 그래서 이게 진짜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결국 그 10대 청소년들은 피해자로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다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이 추적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다크웹이 결국은 우리의 마약까지 사실은 이제 국내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요. 이런 범죄는 외국에서 결국 국내에 침투하는 범죄들이 진짜 많아졌구나.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다단계처럼 온라인에서 원래는 범죄 수익은 결국 다 어디 해외에 있겠죠. 그들이 편취를 하고,
그들에 의한 생산된 마약이 한국을 우편을 통해서 건너오고 그게 결국에는 전달책이라는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윤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특정 지역에 다 뿌려지고 그리고는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치안 활동을 했던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무슨 회의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장 그 좋은 방법, 뭐 오늘 아침에 이 얘기 저 얘기 마구 하고 기술적으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그 한 가지 솔루션이 있다. 온 국민이 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다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남들이 나눠주는 음식을 남들이 제공하는 선의를 그걸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안 된다. 그걸 안 하면 일단 되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뭐 전화가 깨졌어요. 뭐 돈을 송금해 주세요. 그런 이제 제안을 받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송금은 마지막 순간에 확인이 되면 그때 해도 큰일이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절차도 세세하게 뭐 좀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노력들을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하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한형섭. 네. 그 전기공학과 재학 중인 한형섭입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학교 폭력 이슈에 관련해서 뉴스나 이제 미디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많이 과감해지고 또 집요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이제 그릇된 가정 교육이나 혹은 이제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이 많아진 것이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이런 가해자들이 교화되지 않고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는 이제 어떤 2차 피해를 야기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폭력 피해가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약간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쉽지 않은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왜냐하면 내가 지방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서울로 전학을 왔더니 모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그 동급생들이 나한테 부산에서 왔수다 이러고서 나를 놀리더라고. 그러고서는 모든 자기네들의 집단 활동에 나를 껴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학교폭력 피해 왕따를 당한 거죠. 아마 앱이나 이런 게 무슨 SNS나 이런 게 있었으면 아마 내가 더 심하게 뭐 따돌림을 당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학교 가긴 진짜 싫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돌이켜 보면 그 피해가 나에게 준 이제 소득과 뭐 손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생존자여서 그 피해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게 훨씬 더 많다. 그 경험으로부터. 내가 어쩌면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 어릴 때 어쩌면 피해 경험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았을 때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줬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뭔가 좀 의존을 하면서 그나마도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뚜벅뚜벅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안 가면 그 친구가 걱정하니까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뭐 나의 경험에 소득이 됐구나 장점이 됐구나. 그래서 나는 학교 폭력조차도 이거는 피해자에게 피해의 회복을 시켜주는 게 그게 가해자를 학교에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해요. 나는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의 소재가 난 대단히 못마땅해요. 원래 그 복수는 그 본인이 하는 게 아니야. 국가의 형벌권으로 복수를 하라고 우리가 다 위임한 거예요. 국가에서 열심히 복수를 해주면 돼. 사법제도를 통해 가지고. 피해의 회복만 나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가해자를 보복하고 가해자를 해코지하고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그게 그렇게 생산적이지만은 않을 거다. 나의 인성에 오히려 파괴가 되고 나도 내 기억에 누가 나를 제일 왕따했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지만.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그럼 지금 현재 앙심이 있느냐? 앙심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너무 내가 스스로 열심히 잘 살아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학교가 그들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피해 당사자와 연관을 짓는 순간에 피해자조차 회복되기는 일단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은 피해자 편이 돼줘야지.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 무슨 뭐 성폭력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지. 다 같이 피해자 편이 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 잘잘못을 일단 빨리 가려줘야 돼. 빨리 가려주기 위해서는 학교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가 답이에요. 학교폭력처벌법을 내가 학교폭력 뭐 대책 및 무슨 뭐 예방에 관한 법률인가, 그거 요번에 무슨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신고의 의무가 있대. 신고를 어디다 할 것 같아요? 범죄니까, 폭력이니까 경찰이 해야 되지. 그죠?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뒤져보시면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대. 그 순간에 그런 사건들은 다 학교 단위로 다 뒤덮일 거예요. 학교폭력 통계에 우리 학교는 잡히면 안 되니까. 만약에 지금 뭐 유명한 어떤 분의 아드님이 학교폭력에 연루됐는데 그 사건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괴리된 정말 무슨 왕국과 같은 그런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학교를 돌아다니는 SPO가 있었다면 그 사건이 그렇게 오랫동안 덮여가지고 잘잘못을 가리지 못한 채 계속 소송으로다가만 뺑뺑 돌고 있을 거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아, 저 아저씨한테 내가 어저께 왕따 당한 거 내가 호소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내 편에 서서 잘잘못을 가려주겠구나, 이런 믿음이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애들이 전부 나한테 왕따시키고 그럴 때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경찰이 우리 학교 마당에 왔다 갔다 했으면 난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쟤네들이 나 괴롭혀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학교 안에는 없다는 거지. 선생님들한테 신고해도 학교 바깥으로 나갈까 쉬쉬하고 뭐든지 다 학교 안에서만 결정하려고 하고, 그런 비밀주의, 나는 모든 비밀주의를 매우 혐오하는 사람이야. 다 까 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가정 속에서 있는 폭력도 까 발리라는데 학교 안에서 있는 폭력을 까 발리지 않고 교육청이 개입하고 학교가 개입하고 재단이 개입하고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무슨 법률 전문가들이야, 교사들이? 그러니까 담임을 안 맡지. 자기 책임이니까 전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말 괴이한 교육 현장의 책임에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책임다 방기하는 거,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그냥 SPO한테 맡겨라. SPO 모질라면 더 뽑으면 되잖아요. 학교 하나마다 SPO 막 돌아다니는 SPO 하나씩만 있어도 순찰차 타고 학교 외곽을 이렇게 돌고 학교 마당에도 낮에 점심시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한테 신고해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알면 아이들이 그 사람한테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면 제일 쉽잖아요. 사건 화시킬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담벼락을 높이 쌓고 그 담벼락 넘어서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순찰을 학교 밖에만 돌잖아. 운동장에 못 들어가 우리나라 SPO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 영미권 국가는 SPO라고 하면 당연히 학교를 전담하는 경찰이 있어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SPO한테 다 신고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개방적이고 비밀을 덮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로 뭘 할 수 있어요? 처벌을 안 하고 대학을 안 보내는 게 어떻게 처벌이 될 수 있어? 난 그 도대체가 나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뭐 한국에서만 대학을 안 가면, 유학 가면 미국에서 대학 가는 건 괜찮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처벌의 뭐 형태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당사자가 당사자한테 무슨 보복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나는 그건 진짜 별로다. 예, 나는 그런 차원에서 나 글로리를 보지 않았다. 나의 철학과 위배되기 때문에 나 복수극 싫어해요. 예. 배민수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산업공학과 재학 중인 23학번 배민수입니다. 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종교와 관련된 범죄를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들은 고도의 전파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조작하여 각종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고 심리를 조작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정부의 형태에 따라 범죄 발생률이 다르거나 차이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나 정부의 이데올로기가 약간 뭐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그런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범죄 발생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영향을 주는지 하는 시계열 분석, 그런 걸 타임 시리즈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뭐 지난 30년 동안 무슨 뭐 어떤 정권의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범죄 발생이 조금씩 달라지는가, 뭐 이런 연구를 하는 분야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리버럴한 어떤 시스템이 범죄 발생을 빨리 포착하기는 어렵지. 예. 그리고는 좀 더 엄벌주의적 철학을 가진 정부가 들어오면 뭐 마약과의 무슨 뭐 전쟁, 무슨 조폭과의 전쟁 이래가지고 막 잡아들이는 이런 그 뭐 어떤 경향성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향을 준다. 그게 영향을 주는 게 그러면 나쁜 거냐?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어떤 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 정부는 선택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걸 잘 포착을 해야 되겠죠.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느냐. 그리고는 종교가 그러면 뭐 나쁠 수 있느냐. 나는 뭐 내가 천주교 신자이긴 하나 종교가 그렇게 뭐 대단히 그 절대적 선이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애당초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대따 회의주의고 비관주의고 나 인간 잘 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신앙심에 대하여서도 어떨 때는 의심하기도 하는 나는 약간 회의론자 냉담주의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냉담자의 인생을 걷고 있어서 언젠가는 반성을 깊이 하고 회개하고 다시 성당을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숙제처럼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한편 내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절대적이라고 믿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이기적일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JMS도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뭐 행위를 했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상한 이단 집단이 되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각이 되지 않으려면 비밀주의가 유지돼야 돼.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다 끊는 게 수단이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를 안에서만 썩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계속 견제와 비판이 있어야지. 자유로운 견제와 자유로운 비판은 꼭 있도록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뭐 종교적 선지자라 해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나의 기도가, 나의 신앙심이 올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걸 계속 제3자에 의해서 계속 관리 감독을 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해. 비밀주의는 다 썩는 거야. 결국은 다 꾸정물이 되고 다 제자리에서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부패, 모든 비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감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JMS는 그게 부재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가장 약한 구성원들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피해가 다 이제 고스란히 뭐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조를 요청할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예. 그건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들의 어떤 위계에 의한 착취 행위일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하려고 했던 강의는 이게 아니었는데, 예. 너무 조금밖에 얘기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안타깝다. 예, 뭐 이런 강의를 앞으로 16번을 하라 그러면 아마 오늘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대충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뭐 그만큼 아쉬운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많이 못 받은 거 그게 조금 아쉽다면 지금 현재의 아쉬움이네요. 그게. 네, 뭐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고요. 예. 촬영을 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어쨌든 뭐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가면서 강의할 수 있어서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나한테도. 예, 고맙습니다. 네.